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이 대낮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서요, 또 약 2주 만에 경기도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 또 12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지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만 총 28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되어서 그 게시자 13명을 검거했고 전국적으로는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는 서현역 사건 바로 다음 날 서초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건물 안을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대형 불상사가 발생할 뻔한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고 이끌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태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몫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묻지마 칼부림 3대 원인은 이 캄선교회 주 강사이며 또 버크TV에서 활동하고 있는 MZ세대 김성원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3대 원인이라고 제시한 것을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탁월한 해석이다. 그래서 그분 주장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건강한 가정의 부재. 네, 칼부림 사건의 1대 원인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의 부재와 아버지의 권위 추락은 같은 말이죠. 요즘 어느 집안 할 것 없이 한두 명의 자녀만 부르다 보니까 엄격한 부성보다는 무조건 자기 자식을 쌓아돌고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이런 모성 위주의 가정이 주된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공중도덕을 어긴다거나 다른 아이들을 때려도 제어를 잘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어를 시키다가도 아이들이 화내고 울고 소리를 지르면 바로 그냥 부모가 물러나서 아이를 달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지마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야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학교 숙제부터 하고 노는 거야 지금 못 나가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자, 등 이런 것들 거절감이라고 그러죠. 못하게 하는 거. 아이는 거절감,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거절감을 느끼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절감을 통해서 성숙한 사회적 마인드셋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마인드를 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훈련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회활동 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는 거절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묻지마 칼부림을 일으키냐? 아이들이 자기가 잘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남들로부터 거절감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숙한 아이들은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심해지면 어떻게까지 가느냐면, 내가 불행한 것도 남 탓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남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신림역 근처에서 칼부림을 저지른 조선에게, 저 사람 이름 조선입니다. 이 범행 동기를 묻자 자기 키가 163cm 밖에 안 돼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부림을 할 때도 자기보다 키가 큰 남성 4명을 공격했고요. 그 중에 20대 1명이 죽고
30대 남성 3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자동차 돌진 흉기 난동으로 1명 사망, 1명 내사, 13명의 부상자들을 낸 최원정도 이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배달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서 일본에서는 이런 칼부림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탄 스쿨버스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참사도 있었습니다. 또 도쿄 전철역 안에서는 1명의 여성이 중상을 입고 주변에 있던 10명의 남성들이 같이 경상을 입었는데 이 30대 남성이었던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들이 모두 나를 깔봤다 그렇게 말하면서 6년 전부터 행복한 여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다, 손님들이 무시한다, 또 여성들이 나를 깔본다 등등 이 모든 감정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라고요? 거절감입니다. 내가 거부당하는 겁니다. 거부감, 거절감이거든요. 자, 이들은 모두 내가 느끼는 이 거부감과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저들이 행복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때론 학교, 직장, 사회생활 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이지 뭐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잘생긴 애들도, 뭐 운동 잘하는 애들도, 노래 잘하는 애들도 이렇게 남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여자친구에게도 거절당하죠. 또 심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정에서부터 성숙한 마인드셋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자기가 이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미성숙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반사회적인 묻지마 살인으로 그 방향을 찾는 겁니다. 요즘 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폭행했다거나 뭐 심지어 흉기를 휘둘렀다는 뉴스가 부쩍 늘은 거 알고 계시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것도 다 거절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이 가정이었고요. 둘째 원인 봅니다. 시작. 교권 유출화. 네. 최근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에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에 의하면 선생님들의 자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육 현장의 교권 실태가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며 교사가 그 행동을 강하게 저지했을 때 이 아이가 아동학대로 선생님 신고할 거라고 도리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는 남자 중학생이 교단에 들어 누워가지고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선생님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현재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훈육하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말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기의 거절감을 처리 못하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맞아가면서라도 차라리 이제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그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는요, 지금 뭐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또 경기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경상남도, 그 다음 충청도가 더 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인권조례들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인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권리입니다. 자,
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내가 이게 다 인권이란 말이지. 나는 의문 없어. 네, 인권. 그러면서 교사 고발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이제 증거를 잡는다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훈육군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거죠. 2010년 초반부터 전교조를 통한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서 제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 인권 조례에는 아이들의 인권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 문제도 크지만 사실 이 외에도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주의자들의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우리 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창안한 그 전략을 이제 따르는 그런 내용들이 놀랍게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내세운 전략에 충실한 겁니다. 그람시는 성적 순결, 또 결혼 언약, 거룩한 가정, 성경적 부부관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서구의 기독교 문화 정신이 이 공산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성적 타락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람시의 주장입니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성적인 타락은 왜 서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면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죠.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이들이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지역 교회가 약화되면 국가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서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러니 국가가 흔들리죠. 결국 공산혁명의 기회가 온다는 논리였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발전한 것이 그를 추종하던 사회주의자들의 성혁명 개념인데요. 이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약자를 경제주체인 노동자, 농민 이 둘로만 한정했는데, 근데 얘네들은 여성, 소수인종, 성소수자, 동성애자, 성전환자 포함하죠 등 자신들을 지지할 이 소수자 그룹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걸 아는 거죠. 지난 20세기를 넘어서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이 전략이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성적 부도덕, 또 동성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서구 기독교는 몰락하고 또 서구 유럽의 국력도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전략을 세웠던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죠? 망했죠. 쟤네들이 기독교와 서구 유럽이 망하기 전에 먼저 망했잖아요.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썩은 정신을 가진 서구 유럽의 교육가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그 바톤을 받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뭐 유럽이 망할 일은 없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망할 지금 직전입니다. 뭐 난민들 받아가지고 나라도 이슬람화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사탄교 숭배하는 이들도 있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다 이 그람시의 전략이 그대로 먹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마귀적인 혁명 이념이 서구 유럽의 좌파들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학생 인권 조례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류형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기독교인이시고 아주 그냥 이 역사라든지 사회 철학에 대해서 탈통한 분이십니다. 이 공교육의 교실은 문화혁명 중이라는 제목으로 기독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될 때는 의미가 바뀝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성관계와 상대 선택, 또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정, 또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여부 등 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자신에게 포괄적인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사춘기는 어떤 때입니까? 사춘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이때부터 남녀 모두 성적인 호기심 또 욕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 신체 변화 때문에요. 자, 이 시기는 성적 욕구를 절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왜 성적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욕구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소할 때, 그렇게 성폭행 같은 거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가르쳐 가지고 정말 자제력 있는 성인으로 길러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가르쳐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에이즈 감염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 정도씩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신뢰하고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신규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대략 1000명 정도 됩니다.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 숫자가 20에서 30대가 66.2%, 전체 감염 원인 중 91%가 남성 간 동성애 성접촉 감염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8% 이런 것은 이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 에이즈에 걸린 남성과 관계를 맺었는데 또 그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옛날에 원조교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올망한 겁니다. 그런 경우. 자, 원래 에이즈는요 다른 병에 비해서 잠복기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에이즈 이 잠복기의 특성상 대부분 20, 30대들은 언제 에이즈에 걸린다면 바로 10대나 20대 초반부터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10대나 20대 초반부터 이름에도 불구하고 20대나 20대 초반에 있는 이런 아이들, 청년들에게 교육당국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학생 인권 교육을 한 학기당 2시간 이상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완전히 이렇게 노출된 것도 걔네들 잘못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원인들이 좀 안 보이는데. 그리고 동성애가 뭔지, 그리고 위험한 게,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에이즈 걸릴 수 있느냐고 이제 그거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30%밖에 모르더라고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애들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존중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이들에게 성행위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청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봤더니만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바로 성소수자 그리고 성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런 말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지금 성관계를 동성애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그렇게 자기 성적 지향이 난 남자가 좋아 그렇게 성소수자라고 그러지 벌써 소수자라고 붙였죠. 뭐 소수자라고 하는 거는 있죠. 제가 경남 쪽에서 봤는데 이쪽은 우리 쪽에서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성적 정체성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대놓고 아이들 보고 성관계를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성관계 하는 애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는 겁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교묘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애들을 보면 차별받지 않는다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애가 다른 남자애들을 꼬시거나 여자애들이 꼬시면 못 막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우리 모두 기억하실 텐데 어릴 적 우리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교육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먼저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이 악한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이라서 제어가 안 된다면 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어로 회초리라고 쓸 때 그 회자도 돌이킬 회고 그 다음에 처음 초, 이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이치로 돌이켜도 돕는 도구가 회초리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어릴 때 과도한 선생님들의 체벌 때문에 피해자 많습니다. 예, 제가 중고등학교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좀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맨날 맞았던 것 같아요. 난 잘못한 적도 없는데 맨날 선생님이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때려. 우리 반 전체가 문제야. 그래, 그래 진짜 그거 짜증나는 일이고 또 제 친구 중에는 그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 학교를 자퇴해버린 친구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자, 진짜 나쁜 선생님들이 많았죠. 진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자랄 수 없도록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또 왜곡되고 위험한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방탕한 어른들로 자라도록 아예 교육 쪽에서 제도화 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범 같은 아이들이 양성되는 겁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 욕망을 분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봤더니만 댓글을 올린 애들이 뭐 서현역이었던가 거기에 댓글 SNS에 올라온 거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짜 상남자다,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걔들이 이 언론에서 조명해주고 이제 하고 자기 한번 칼부림하는 이게 멋있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르쳐야 될 학교가 못 가르치도록 꼭꼭 묶여있다고. 교권 추락이 큰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공권력 추락. 네, 군대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적에 대한 방파제 역할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경찰은 내부의 적에 대한 방파제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경찰의 공권력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는 보니까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하는 영상이 전국에 터졌고요. 또 작년에는 아예 술에 취해가지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경찰 나와 하면서 난동을 부리던 중학생도 있었고요. 한판 뜨자고. 자, 2021년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에 약 80%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관들이 이런 피해를 무릅쓰고 범인들을 체포하다가 범인이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요, 그 책임을 직무를 집행한 경찰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의의가 없는 일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찾아봤더니만 경찰에 의해 다친 범죄인에게 4억 4천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과 판사 또 정치인들의 문제가 심히 큽니다. 자, 이들 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에 경찰에 대한 알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들이 끌려갔죠. 사실 뭐 옛날 민주화 운동 때는 국제가 좀 맞기는 맞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고난 당한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게 안 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침해했다, 과잉 진압이다, 뭐 공권력 남용이라고 뭐 언론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판사들도 이 경찰에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들 출신 중에도 586 운동권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한테는 이렇게 아주 모질게 대하는데 놀랍게도 반사회적 범죄인들에 대해서 판결은 정말 관대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왜? 범죄인의 인권을 고려한 처사랍니다. 자, 정치인들도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막을 강력한 형사처벌을 법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방어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칼부림 사건이 무더기로 쏟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앞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사형이 되던 나라인데 사형을 지금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판사들이 알아서 무기징역을 주는데 저는 묻지마 살인범들이라도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 하더라고. 근데 쟤네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생활 잘한다고 점수 받아가지고 가석방 기회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여 년 지나면 나와요. 그래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사회에서 영구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서 추진한다고. 참 문제가 한심한 노릇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피해가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눈에 띌 만큼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살인이나 불법 행위를 하기 쉬운 나라라는 것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자, 10대 청소년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경찰을 범죄인들이라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형량도 별로 안 높은데 한번 저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범죄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범죄인의 인권입니까? 우리 썩은 소리입니다. 피해자와 범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권입니다. 지금 공권력으로는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의 부재, 교권 추락, 또 공권력 추락 등 3대 원인이 바로 지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고, 이것은 보시다시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빛과 소금의 사명.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당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네, 아멘. 자, 먼저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무대가 이스라엘 나라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비추는 빛을 막을 수가 없죠. 그죠?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랬죠. 마지막에. 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언덕 위에다 지어놓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아주 멀리까지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희망의 봉화시죠. 전쟁 났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쫙 불 피우는 거, 그런 봉화와 진리의 등대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십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방부제와 치료제로 쓰였다고 했죠. 또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사용처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것은 불쏘시개 역할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처럼 쌀이 아니라 빵인데요. 자, 그들은 이제 진흙으로 만든 화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빵을 만들려면. 또 땔감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TV 같은 데 보시면 알지만 다 사막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낙타나 양 같은 이 가축의 배설물을 햇볕에 바짝 말려서 이제 사용하는데,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의 베두인 족속들도 아직 이와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가축 배설물로 만든 땔감은 나무보다 불도 잘 붙지 않고 또 화력도 약해서 불쏘시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주로 돌에 들어있는 암염, 이것을 이제 소금 용도로 사용했는데, 자, 그러니 불쏘시개로 사용하던 소금 역시 염분을 가진 돌이겠죠, 돌. 자, 맨 아래쪽에 소금 돌을 깔고 그 위에 가축 배설물 말린 것을 올리고 불을 피우면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화력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보면 집에서 고기 구울 때 이제 소금 잘못 뿌렸다가 튀어오르잖아요. 불타가지고 우리 보면 튑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불쏘시개 역할을 다 한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다 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골고다 언덕 높고 높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불쏘시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자기를 소진시키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폭언과 폭행과 반항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그런 아이들만 길러내겠죠. 자,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를 억압하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양과 훈계로 용기도 주고 때론 또 가슴도 아프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거절감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인드로 자녀들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자, 이것이 옳다. 자, 이렇게 가정에 기독교적인 교양과 훈계가 있고 정당한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그렇게 변화시키라는 뜻이죠. 또한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인권조례라는 미명으로 교권을 추락시키고 또 아이들을 방종과 성적 부도덕으로 내모는 이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저거 폐지운동을 우리 기독교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제가 그분들 링크도 봤는데 오면 우리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그거 폐지 찬성하는 거에 딱 이제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정말 이 소련의 멸망으로 실패한 이론인 공산주의 망명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정교조 같이 586 세대들 중에 정신이 나가는 지금이 도대체 공산주의가 뭔 소용이 있고 뭐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회적 이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이념을 이야기하지만 뒤에는 자기 이익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좌파들도 옛날 좌파가 아니에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자기들의 신념을 이루려는 좌파가 아니라 강남 좌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좀 그럴싸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경찰의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자기가 내가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발굴해가지고요 국회에 보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좌파다 우파다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소중한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정치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밀어주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죄인 인권보다 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법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괴감 같은 감정이 좀 느껴져서 원고 완성을 한참 미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같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대의는 제가 알겠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범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너무 넓고 또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한 노력과 시간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행정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 그 은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 박광주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박광주 교수님이 선진국일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점진적인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독재자 한 사람이 지시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거 안 하면 다 죽으니까 뭐 금방 바뀌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민주적 합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빨리 끝내는 소리가 이 민주적 합의라는 절차적, 내용적 요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꾸는데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이 지나야 바뀔 제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렇지.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천천히 만들어가는 그게 진짜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도 교육하고 아이들도 교육하면서 성숙한 사회인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거고 게다가 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나 사람들의 죄악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모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 상태를 한탄만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지금 큰 일에 충성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엄청 부담스러울 뻔했습니다.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러면 저는 큰 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주님은 작은 일에만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세상을 그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